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욕하면서 본다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 설정, 대사, 스토리 등이 매우 자극적이고 도덕관념까지 벗어나 있어서 가끔은 왜 내가 이걸 보고 있나 싶지만은 한번 보기 시작하면 또 헤어날 수 없는 묘한 매력과 대중성을 갖고 있는 TV 드라마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청률과 화제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방송사들의 효자 상품이기도 하죠. 정식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로는 1일 연속극에 해당하는데 제작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모로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매일같이 그걸 보게 만들기 위해서 소재나 대사를 선정적으로 구성하면서 매번 놀라고 충격을 먹고 또 그 다음 충격은 뭘까 궁금하게 하죠. 오늘이 막장인 줄 알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막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는 심정으로 계속 보게 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장이라는 단어는 본래 광부들 사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막에 장소라는 뜻의 한자 장이 결합된 건데 광산의 막다른 갱도, 즉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는 이 뚫고 들어간 이 좁은 갱도의 끝에 다다라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가장 낮고 깊은 곳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바로 거기에서 광물 채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광부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작업 현장인 셈이죠. 그런 만큼 애초에는 지금 이 단어에 담긴 뜻만큼 그렇게 극도로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덥고 어둡고 습하고 답답한 데서 이루어지는 고된 노동의 장소였고 언제든 갱도가 무너져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막장은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최악의 상태라는 의미를 점차 지니게 됐습니다. 특히 한동안 성장하던 광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한 1980년대 무렵 광산이 많았던 강원도 지방의 구어에서 이런 의미가 강해졌다고 하는데요. 거의 끝장나버린 막막하고 안 좋은 상태를 가리키는 은어로 바뀌었죠. 광부라는 직업에 낮아져버린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산도 사라지고 광부라는 직업도 옛것이 되는 21세기에 접어들자 그때 막 시작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막장이라는 말이 유행했고요. 애초에는 없던 비도덕성이나 자극성이라는 의미가 추가되고 이것이 다시 그때 경쟁적으로 번성하는 1일 연속극의 특성과 맞닿으면서 막장 드라마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게 된 셈입니다. 금요 초대석으로 꾸미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그 1980년의 막장, 그 막막했던 삶의 현장에 있었던 광부들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51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는 평범한 해, 평범한 달이 없었다시피 합니다. 워낙 격동의 시대를 통과하다 보니 굵직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해와 달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죠. 그 가운데에서도 1980년은 유독 더 특별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참혹한 핏자국이 남은 해죠. 이민족에 의한 학살도 동족끼리 벌어진 전쟁도 아니라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시민에게 총을 쏘고 대검을 찌른 겁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군인의 삿된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불행했던 국가폭력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종류의 국가폭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1980년은 광주뿐 아니라 도처에서 잔혹한 국가폭력이 자행됐습니다. 광주에서 시민들을 죽여놓고 도리어 김대중을 내란 음모 혐의로 죽이려고 했죠. 언론 통폐합을 통해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았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휴교령을 내리고는요. 학생운동 지도부를 잡아들였고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고문했습니다. 모두 그 지긋지긋한 단어인 비상계엄의 명분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동안 철저히 묻어버리고 침묵시킨 국가폭력이 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980년 4월의 사북탄광 사건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외딴 산골에 있던 사북탄광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 행위에 저항하여 광부들의 파업이 있었고 사측의 기만 또 이들과 협잡했던 공권력의 탄압으로 인해 도시 봉기로까지 번지자 더 이상 유혈 사태는 불가하다며 당시 강원도지사가 평화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당시 합의안에는 광부 누구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단서가 명시되기도 했죠. 그게 1980년 4월 24일이었고 그렇게 사북 사태는 시작 나흘 만에 평화롭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협상 12일 만인 5월 7일 신군부는 무장병력을 투입해서 광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자비한 보복 조치를 오랜 기간 자행해 왔던 겁니다. 구둣발로 짓밟고 유린하고 또 짓밟았던 거죠. 무력 진압, 언론 통제, 지역 고립을 통한 면밀하게 계산된 철저한 사회적 매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 달 뒤에 벌어진 광주 학살의 닮은 꼴이자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민주화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난 1990년대에 가서야 조금씩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진상이 파악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도 또 아주 한참이 지난 뒤에나 가능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아는 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의 머릿속엔 희미한 기억, 그러나 그릇된 기억의 조각만 남아있거나 아예 망각과 무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버렸죠. 도대체 뭐가 달랐기에 사북탄광은 막장 중에서도 막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막장조차도 아닌 입구를 찾을 수 없는 파묻힌 갱도가 된 걸까? 거기에 광산이 있었고 광부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비극이 있었다는 걸 거의 아무도 알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 중에 비극. 그래서 오늘 정준이의 노는 이 참극을 다시 지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파묻힌 역사의 갱도를 다시 파헤치고 숨죽였던 목소리를 되살려 생생한 기록으로 바꾸어낸 독립 다큐멘터리 1980 사북의 박봉남 감독을 논객 여러분 앞에 초대합니다. 네, 1980 사북의 감독이신 박봉남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가 개봉된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난 거죠? 10월 29일에 개봉을 10월 29일. 했으니까 한 열흘 조금 조금 지나갔습니다. 예. 이게 저는 예전에 봤기 때문에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예. 어떻게 아직까지는 좀 어떠십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사건을 모르다가 보고 나서는 되게 뜨거운 반응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극장까지 오는 장벽이 너무 높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예. 아직은 뭐 한 10,000명도 못 본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게 한 10배는 좀 돼야 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데 저야 이제 물론 좀 알기도 했고 네. 이런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선호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도 막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건의 주제나 이런 게. 네. 그리고 근데 보고 나면은 이걸 왜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그냥 진작에 와서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예요. 보는 사람들은 공통점들은 영화를 보고 나면 예.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안 뜨거든요. 예. 공통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분노, 그다음에 슬픔, 어떤 사람들은 당혹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었고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내가 이걸 왜 모르고 있었지? 그렇죠. 예. 우리는 왜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지? 하면서 이제 좀 자책하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런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앞에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980년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좀 엄청난 해니까. 네. 근데 불과 한 달 차이로 네. 그렇죠? 5.18이 일어났고 그 전에 이제 사북이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학살의 규모나 이런 게 이제 광주가 훨씬 더 세고 네. 그러긴 하지만 네.
이게 여러모로 국가폭력이 자행되는 그 어떤 방식이랄까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이제 그 비극적인 일들 네. 이런 게 못지않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큰 차이가 날까? 이제 이런 좀 의구심 같은 것들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네. 이 사건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먼저 좀 그러면 말씀. 그러니까 사북 사건은 기본적으로 1980년 4월에 벌어진 일이고 이제 공간이 탄광촌에서 벌어졌고 이제 광부들이 벌인 일종의 투쟁 같은 겁니다. 대규모 시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광부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저항하면서 벌어진 노동운동인데 네.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잘못 개입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적 상황으로 번지고 경찰과 광부들이 부딪혔다가 경찰들이 대패하고 광부들이 사북을 장악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네. 그래서 공권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에서 계엄군들이 투입을 실제로 준비하고 그래서 유혈 사태가 예견되었던 예.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흥미롭다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사북 사건이 이제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광부와 공권력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계엄군이 이제 투입 준비를 하거든요. 그게 예. 11공수 특전 여단입니다. 그렇죠. 예. 11공수 특전 여단이 당시에 이제 헤드쿼터가 화천에 있었는데 투입을 하고 이동 지시까지 하달이 되었는데 극적으로 타협이 되어서 원대 복귀를 해요. 근데 원대 복귀한 11공수 특전 여단이 얼마 후에 5월에 광주에 투입되어서 광주 시민들을 진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았으면 또는 뭐 하나 삐끗했으면 11공수 특전 여단이 사북에서 유혈 진압을 했을 것이고 예. 어쩌면 1980년 5월이 아니라 4월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예. 사북과 광주 운명이 바뀌었을 것이다. 예. 자, 그런 역사적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사실 그런 연구들도 꽤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아마 연구들이 예행 연습을 했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북과 광주가 연장선에 있고 당시 신군부의 입장에서는 뭐든 단서와 명분을 찾아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을 장악할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게 사북에서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제 협상이 타결되면서 안 됐고 예. 광주에서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광주에서 전면적으로 그렇죠.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걸 전략이라고 말하면 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 고립된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네. 그리고 사실 바깥에서는 잘 모르고 전혀 예. 모르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런 뉴미디어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네, 네. 제한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면 이 언론 통제를 하고 네. 언론 통제의 방향도 되게 악의적이고 악랄해서 이 폭도들의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씌워버리는 네. 이 방식을 이제 난동 쓰잖아요. 사건.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막 강하게 이제 그 유혈이 됐건 뭐 무력 진압이 일어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소요 사태에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개입이었다. 네. 라고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식. 네.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그러니까 1980년대에 신군부와 어떤 국민들의 그 전면적인 충돌은 5월에 광주에서 벌어졌지 네.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4월에 사북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었고 그렇죠.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노동운동사적으로도 민중사로서도 현대사로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철저히 잊히거든요. 잊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광주 5월 광주라는 그 산이 너무 컸기 그렇죠. 때문에 그 그늘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상태로 20여 년 동안 오고 현재까지도 오면서 사실은 그때 벌어졌던 사북 사건의 의미들이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은 예.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을 만약에 제가 짚자면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텐데 이게 흔히 알려져 있는 이미지.
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통 머릿속에 몇 개의 조각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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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기에 그 간부의 이제 그 부인이었던 분을 노조 위원장의 그렇죠. 아내. 예, 네. 아내였던 분을 이제 감금하고 고문하고 이랬던 것 같은 어떤 분위기. 근데 그 사실 이 사진 한 장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고 5월 광주와 맞닿아 있고 특히 이제 비상계엄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고 그 본질이 은폐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의 과정 속에서 광부와 일부 부녀자들이 노조위원장의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 사진이 전면에 나오면서 이제 광부들 폭도 난동 분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 프레임으로 20여 년 예, 그렇죠. 세월이 쭉 온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실체가 밝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체가 잘 안 드러나 있다. 예. 아무도 모른다. 음.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네. 이게 저는 또 미디어 전공자니까 이런 이미지 한 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각인되는가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게 감정적으로 잘 안 사라지거든요. 네. 이건 일종의 노노 갈등처럼 비치고 네. 게다가 그 이른바 저항 측이라고 하는 데가 반인륜적으로 네. 예, 이런 그 여성분을 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도덕성을 이제 깔아뭉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도덕성에 치명적인 예. 타격을 가하죠. 예. 그 광부들의 노동운동이라는 그 본질적인 성격 거기에 치명적인 어떤 그런 걸 가합니다. 예. 도덕성이나 명분에 있어서. 예. 네. 이것도 이제 자칫하면 역사적 사건이지만 스포가 될까봐 이렇게 또 너무 자세히까지 네, 얘기는 못 하겠는데, 네. 근데 이게 불행한 일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 분들 사이에 상처를 남긴 일이기도 분명하고 아직도 사실은 완전히 아물지 진행 않은 중이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원래 이러한 큰 사건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나 사실 사측에 정말로 부당한 노동 행위였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기로 사기하고 협잡으로 좀 일관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까지 이제 몰아붙인 그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공권력과의 이제 불행한 충돌 네. 초기에 있었던 네. 예. 이게 이제 막 겹치면서 이제 거의 봉기 수준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해버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을 저는 이제 사북 사건의 본질은 노동운동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구체적 근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사북 사건이 벌어진 해가 1980년 4월이고 예. 광산 노동자들이 벌인 투쟁이고, 그러면 이들이 왜 투쟁을 했나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그 상황 그 당시에 광산 노동자들은 전국 광산 노동조합 예. 광노라고 부르거든요. 광노 산하 조직으로 이렇게 엮여 있었어요. 예. 그때 광노 전국 광산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 수가 5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5만 명 정도 되는 그 광부들이 매년 작업을 하는 과정에 2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영화 안에 나와 있는데 1970년에 189명 사망, 72년에 166명 사망, 223명, 222명, 153명 이래서 1979년 그 해에 당해에 221명이 광부들이 작업장에서 사망을 하거든요. 예. 사망이 221명이면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5만 명의 광부들 중에서 그 해에 20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노동 조건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들을 개선하자라는 요구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노동조합에 요구를 하고 광부들의 대표자니까. 근데 노동조합은 이제 사측에 좀 가깝고. 예, 약간 어용적인 성격이 예, 있는 그 당시 그리고 다 어용입니다. 그렇죠. 1979년에 노조는 청계피복 노조 빼고 예. 대부분이 다 어용 노조인데 이제 그러면서 광부들 불만들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980년 4월 20일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이 결정적으로 잘못 개입하면서 이 사건이 아주 폭발적으로 예.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모든 상황으로 보면은 광부들 생존권 투쟁이 맞고 노동운동이 맞다. 예.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종의 이제 타운처럼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광산촌이라고 네, 이제 네, 부르는. 네. 제가 영화에서 봤던 건 이건 정말 몰랐다가 이게 거기서 알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충격을 먹은 건데 네. 이게 이중 삼중으로 빼먹는 노동자들을 네. 이 구조가 있잖아요. 애초에 임금을 주는 방식도 그렇지만 네. 뭔가를 차감하고 주는 방식, 네, 거기서 생필품을 구입하게 만드는데 네.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또 삼중으로 또 빼먹고 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어용 구조와 이 사측의 어떤 활용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 구조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딘가 상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979년 그 노동운동의 상황을 보면 일단 1979년, 80년은 민주노조가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그 유신 체제를 뒷받침했던 것들이 농민들의 희생과 노동자들의 희생이잖아요. 저임금.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권리들을 뒷받침하는 복지 이런 시설 거의 없고 네. 뭐 광산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탄광 지역은 특히 네. 열악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임금 구조도 보면은 도급제. 말 그대로 이제 많이 생산하면 돈을 많이 주는 건데 많이 주지 않아요. 네, 실제로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빗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산촌에 쓰는 용어들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00톤의 석탄을 그 채굴을 했어요. 그럼 이걸 검수를 하거든요. 근데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짝 수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200톤을 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실려 나가서 1000톤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톤을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임금 구조도 문제가 있고 어떤 광산 노동자들이 캔의 석탄들을 측량하는 데 있어서도 예, 예. 그 문제가 있고 실제 성과 측정에도. 예, 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 것들이 당시 상황이었다는 건 예. 뭐 분명한 것들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쭉쭉 쌓이면서 광부들의 불만이 점점점 올라오고 이게 임계점에 다다랐던 시기가 1979년, 80년입니다. 네. 특히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면서 유신 체제가 흔들흔들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억눌렸던 그 노동자들의 요구들이 본물 터지듯이 막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시 전국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던 그렇겠죠.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예, 튀어나올 막 것 같은 올라오니까 예. 생존권 투쟁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 예. 그런 상황에 사북 사건이 딱 터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그 이미지 같은 경우가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당연히 일이지만 애초에 누적돼 있었던 네. 기존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그 부패고리에 대한 사실 분노들이 굉장히 좀 네. 한적해 있던 이제 그런 네, 상태였었고요. 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치 이제 뭔가를 타협한 점들을 마련해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속이는 방식의 네. 예, 일들이 이제 있었고 과잉 진압도 있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큰 막 시가전처럼 이렇게 막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일종의 약간 대체적인 자치 체제랄까요? 이런 이제 체제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은 회사 사측이 있고요. 그다음 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 공권력이 이렇게 네. 있는데 공권력은 경찰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복 형사로 대표되는 공권력들이 늘 회사에 상주합니다. 네, 네. 뭐 회사 총무과, 노동조합, 그다음에 뭐 회장실 상주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늘 감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광부들은 당시 그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그리고 회사를 비호하고 자기들을 감시하는 그 정무과 형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요. 근데 감히 회사하고 정무과 형사들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해야 되는 노동조합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이 그 당시에 민주노조가 없잖아요. 광부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합니다. 사측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노동조합의 중간에서 일을 못하면서 광부들과 공권력이 정면으로 그냥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완충제대가 없이. 완전히 그냥 정면 1대1을 붙는. 그래서 계엄군이 출동 준비까지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거든요. 특히 비상계엄하여. 그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이제 그 일촉즉발까지 상황이었는데 그 도지사의 나름대로 김성배 강원도지사 좀 훌륭한 중재가 이루어져서 이게 그래도 사태가 좀 안정되게 가고 노동자들의 요구도 좀 들어주고 너무 극단적으로 흥분된 상태들을 좀 가라앉히는 이게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이게 오히려 더 나중에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제대로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북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북 사건은 딱 이렇습니다. 1980년 4월 달에 광부들이 대규모 소요 사태를 벌였고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묶어서 집단 폭행을 가했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장면이 신문 기사에 나왔고 단신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을 뒤져보면 1980년 4월 24일 날 그 노조 지부장의 아내를 폭행한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광부 3,500여 명 난동 뭐 폭도 이런 기사가 쭉 나오고 그리고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없어요. 근데 진짜 큰 사건들이 그 후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이 2단계라고 보는데 협상이 타결되고 조업에 복귀하고 광부들의 요구가 수용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5월 7일부터 합동수사본부가 광부와 부녀자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고 그 수도 200여 명에 이르고 끌고 가서 가혹하게 고문과 폭행, 자백을 강요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28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고문당하시고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일까지도 겪으셨던 그 할머니 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증언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의 어떤 이제 증언을 듣는 것과 유사한 어떤 감정 같은 거 이제 있었는데 이분들이 막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옛날 일이니까 그나마 조금 낮게 회상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면 그때의 공포감, 처절함 뭐 이런 게 이제 막 육성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엄청나게 크게 자행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알려진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한 5년 반 동안 하면서 새롭게 밝혀낸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북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제 스스로 이제 호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북 사건은 분명히 노동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폭력적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폭력적인 양상으로 진행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이게 제가 찾아낸 사실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 영화 안에서 그걸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건 첫날에 벌어진 경찰 찌푸차 뺑소니 사건 이게 사건이 폭력화된 결정적 계기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시위를 진압하러 경찰들이 출동했다가 안경다리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공권력이 이제 패퇴하면서 이제 광부들이 그 사북을 장악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니까 11공수 특전여단 계엄군들이 진압을 하려고 오는 그러다가 이것들이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다시 그
평온을 되찾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밝혔던 것들은 왜 이 사건들이 폭력화되었는지 이것들 사북 사건의 결정적 순간들을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좀 밝혀낸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사실관계들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팩트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실은 1980년 5월 7일부터 광부와 부녀들을 연행해서 그 폭행과 고문, 자백을 강요했던 심각한 국가 폭력 예. 이것들의 실체들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낸 것들이 예.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패턴으로 고문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70년대, 80년대 뭐 대학생들이나 재야 인사들을 잡아다 고문하는 양상과 완전히 달라요. 예. 예. 그 짐승처럼 대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끌려왔던 일부 여성들, 그 광부의 아내, 부녀 회장들을 끌고 와서 자백을 강요하면서 가했던 폭력은 정말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잔인했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하였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폭력을 가했던 핵심 주체들은 경찰도 있지만 군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대. 네, 그러니까 보안사령관 전두와의 지시를 받는 보안대 요원들이 그 광부와 부녀자들을 폭행하고 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는 그래서 총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끌려갔던 사람들한테 잔혹한 폭력들이 가해집니다. 예. 그 양상들은 너무 잔혹하고 그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자식들은 당사자를 포함해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에서 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영화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특히나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미덕이랄까요? 뭐, 네. 그 특정 측면이 이제 저는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료에 충실한 네. 분석과 그다음에 부족한 자료들을 새로 발굴해서 채워 넣는 것.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복원시켜내는 것. 네. 이거고 다른 한 가지가 이제 당사자들의 인터뷰들을 네. 네. 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들과 증언들을 끌어내는 것. 이건데 네. 이 두 가지가 정말 되게 아주 훌륭하게 저는 결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일반적인 논문 몇 개나 이제 이런 보도 몇 개 찾아봐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선을 얻게 되는 거. 네. 예,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가지고는 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나온 어떤 현대사의 사건이나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역사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는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그렇죠. 증거를 들이밀고 그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아카이브들을 보여줘야 되고 아주 사실적인 그 사람들의 진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특정 작품을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주장을 앞세우고 예. 그냥 이쪽 진영에서 만들면 다 이쪽 박수치고 그렇죠. 예. 저쪽 진영에서 만들었으면 손가락질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현대사를 소재로 다큐멘터리에 좀 경향인 것 같고요. 예. 저는 거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북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첫째 아카이브들을 철저하게 찾았고요. 제가 철저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카이브가 사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생산된 영상이 있고 예. 그 당시에 체록된 사람들 증언, 예. 목소리가 있고 문서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원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 예. 되게 중요한 그 당시에는 사실 신문이 더 영상보다 중요한 그 그럼요. 예. 매체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이 되게 중요한 기록 매체들인데 사진들은 철저하게 생산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한국일보에서 찍었다. 예.
또는 신화일보에 누구 하두만 기자가 찍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은 체증 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사진의 출처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사북 사건을 검색해 보면 막 87년 사진이 섞여 있어요. 예. 예, 예. 잘못된 사진이. 예.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본을 찾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이렇게 윤색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원본들을 찾았고 그다음에 영상도 마찬가지고 문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좀 그 뒷받침을 하고자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물들 사실은 인물들에 있어서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난다였어요. 예. 제가 이제 좀 이게 보이실지 예, 모르겠는데 인물 관계도. 네. 예. 사북 사건 인물 관계도입니다. 예.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건데 제가 이제 뭐 사적인 정보가 있으니까 길게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예. 이제 사북 사건은 크게 보면 대립축이 이렇습니다. 광부가 있고 회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 측에 가까운 노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을 멀리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국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가운데 광부들이 있고 우측에 회사와 노조가 있고 왼쪽에 국가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공권력, 군과 경찰이 있는데, 그러니까 횡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세 개로 명확하게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이걸 딱 보면 이거 보시죠. 얽혀 있어요.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엮여 예. 있습니다. 예. 특히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부인데 우리 육촌 삼촌이 경찰이고 그렇죠. 예.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어떤 사람들은 광부 쪽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찰 쪽에 있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만난다. 광부들을 만나는 건 기본이고 회사 측과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 공권력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만난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발굴해낸 사람들이 꽤 있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당시 그 시위주의람에 동원되었던 경찰들 네. 이분들 얘기는 한 번도 세상에 나온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광부들을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 사건이 이제 폭력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정복과 형사들은 예. 누구냐? 예. 정복과 형사를 제가 취재 많이 했어요. 전화 통화 많이 했거든요. 만나기도 했는데 예. 불행하게도 그분들은 취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통화는 했는데 자기 목소리 녹취하지 말라고 하고 내용은 좀 알려주시긴 했습니까? 예, 조금씩 얘기하는데 예. 그래도 예. 중요한 얘기는 안 합니다. 아하. 만나도 얘기를 예. 안 하고 예. 그래서 정복과 형사들은 제가 영화에 출연시키지 못했고 근데 이제 정복과 형사는 또 다르게 시위주의람에 동원되었던 예, 그런 경찰들 음. 그러니까 말단 경찰들이거든 전경 그러니까 전투 경찰 전경들은 제가 여러 명 만났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기 얘기들을 되게 예. 기다렸다는 듯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제가 처음으로 그 영화에서 담았고 그리고 이제 당시 제가 영화에는 안 넣었는데 당시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잖아요. 예. 3명이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 그 재판관 중에 한 명도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사측 관리자들 제가 여러 명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자기 모습을 내보내지 말라라고 해서 내보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사건의 중요한 축, 어용노조로 비난을 받았던 이재기 지부장의 가족들도 예.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나고, 그러면서 다양한 서로 대립되는 그 사건 당사자들을 모두 만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예. 만나는 사람 100여 명이 훌쩍 넘고, 제작 기간도 엄청 길어지고, 영화에서는 다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취재했고 편집을 했는데 이제 뺀 경우도 예.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건 정말 약간 아까우실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으로 예. 아카이브로 뭐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예, 있고 예. 다른 방식으로 공개할 수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증언도 물론 다 관련된 사람들의 특히나 새로운 증언 또 깊이 있는 증언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까 고문 받으셨던 그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네. 그 진압 경찰 사실 네. 불행한 일을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도. 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병자의 폐인 비슷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 네. 이분 나중에 네. 이제 그 재판에 그래도 네. 이게 재심 재판이었던가요? 네, 예, 재심에서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된 무죄 분. 판결을 받죠. 예. 광부 강윤호 아저씨.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어용 노조에 있었던 분들의 가족 아드님과 그다음에 그 대체 노조를 이제 결성해서 그 당시 그 약간 비대위 체제를 끌었던 네.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의 이제 또 만남도 네. 있었고. 네. 야,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이렇게 다채롭게 엮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입체적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훨씬 더 생기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역사를 소재로 한 현대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들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주장에 치우치고 어느 한쪽 편을 듣는 것에 저는 문제의식이 좀 네. 있고요. 어떤 서로 입장들이 다르고 충돌하고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을 모두 만났던 것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사건의 진실들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요. 화가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예. 그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회사 예. 예. 동원탄자의 나쁜 것을 왜 고발을 안 하느냐. 예. 뭐 이런 적극적으로 욕해주지 않느냐. 왜 욕을 안 하냐. 예. 그런 비난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만 찬반 의견들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관객들한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의 방식이 맞는 것입니까?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저는 누구 편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만을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던진 겁니다. 예. 네. 이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되게 그 정통 저널리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더 가보면 네. 역사학자적인 스타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배경하고 이렇게 공부하신 배경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이 안에 등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사실 원래는 역사학 쪽에 이제 연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사실은 이 영화를 이 영화를 만드는 사북 사건을 다루는 영화는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북 사건은 노동운동이고 광부들의 저항과 투쟁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엄청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쭉 밀어가는 겁니다. 이것들은 사실 역사적인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어떤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단죄하고 책임을 묻는 방식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그 이견, 갈등, 어떤 서로의 주장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드러내고 드러내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게 만들고 이 사건이 만들어낸 깊은 징후와 어떤 대립의 벽들을 좀 어떻게 넘어볼까?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성찰도 필요하고 각자의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일종의 어떤 성찰과 치유라는 데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 감독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특히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폈던 것이고요. 저는 이게 현재로서는 더 이 사건이 남긴 비극적인 결말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네. 또 비상계엄이 날 뻔한 상황에
영화가 이렇게 이제 그 최종적인 본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러셨던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맞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과 함께 이 영화가 내 손으로 편집이 되고 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사북 사건 이 영화를 보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요. 이 사북 사건이 비극으로 치달은 결정적 이유가 언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죠. 1979년부터 광부들이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노동조합 지부장 직선제로 하자. 뭐 임금 인상해달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80년 4월 21일 날 그날 경찰이 찌푸차로 광부를 치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예, 예. 이게 결정적 순간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제 안경다리 앞에서 아주 크게 그 피해를 당하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계엄군들이 이제 출동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혈 사태 직전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980년 4월 21일 날 동원탄자 노동조합 앞에서 벌어졌던 그 뺑소니 찌푸차 경찰 찌푸차 뺑소니 사건이 방아쇠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안 벌어졌다고 하면 다른 양상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경찰들이 그 광부들이 끌려가 가지고 엄청나게 그 보복을 당하거든요. 네. 보복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니들이 경찰 이덕수 순경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혹하게 보복을 당한 거거든요. 뭐냐면 이게 좀 쉽게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 사북 영화를 만들면서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네. 과거의 일이고 만약에 그 4월 21일 날 그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그 경찰 찌푸차 뺑소니 사건이 없었으면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사건의 전개를 정리하고 이걸 극장에 걸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사북 사건의 전개 과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딱 터진 거죠. 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당시에 저는 이제 저기 울산에 내려가서 울주에 내려가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로 이제 그 비상계엄 소식을 보면서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서울 올라오려고. 예. 예. 국기의사당에 가서 뭐든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에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비상계엄 해제안이 결의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고 현장에 남았는데 만약에 그때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더라면 네. 또는 그 계엄군들 중에 누가 공포탄을 쐈더라면 또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시민들이 맞닥뜨리면서 폭력 사태가 발발했더라면 뭐 하나만 삐끗했으면 그게 유혈 사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0년 4월 21일에 동원탄자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대자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때도 그렇게 안 됐더라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됐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2월 3일에도 뭔가 하나 계엄군이 공포탄 하나 쏘고 뭐 서로 격렬하게 충돌했으면 그렇죠. 아니 유혈 사태로 갔을 거다라는 거죠. 예. 삽시간에 엄청 크게 번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저도 거기에 가서 뭐 하다가 끌려가거나 뭐 여차하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예.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일이라고 느꼈던 그 사실이 바로 그냥 지금 현실로 다가왔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생각했던 1980년 4월 그 사건이 결국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벌어졌으면 나는 사북 영화 개봉도 못하고 나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북의 광부들처럼 끌려가서 감금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떤 사람 죽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선을 했어요. 선을 하고 우리가 이제 80년 그때 있었던 비상계엄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넜다. 못 건넜구나. 네. 그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다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일부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과거 얘기가 아니다. 네. 우리의 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네. 참 이게 힘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렇지 이게 돈 생각하면 그리고 효율성 생각하면 예. 이게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일들도 있고 어디서 뭐가 발견될지 원하는 것들이 나올지 정말 파헤치고 뒤지고 다니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스토리 짜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는 거 딱딱 찍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록자로서의 어떤 책무의식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네.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하게 되신 겁니까? 이제 사실은 사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1%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북이란 지명도 모르고 네. 가본 일도 없고 강원도 정선굴은 알지만 사북은 좀 모르는 예, 그렇죠. 태백은 알지만 사북은 모르는 네,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영화 안에도 나오지만 사북과 운명적으로 맺은 인연이 있습니다. 사북 출신의 한 그 대학 선배 광부의 아들이죠. 그 네. 선배를 제가 대학 때 만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선배 호출을 받고 제가 사북에 간 겁니다. 2019년에 전화를 받고 이제 그래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초기에 제가 사북과 맺었던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작업의 과정은 그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쉽게 입을 열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은 거기에 격렬히 반대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들을 동의를 다 받아야 하고 제가 진짜 만나고자 하는 정부과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취재에 응해주지 않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아픈 사연들은 너무 많고 이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어떤 제가 이 작업을 끝까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북 사건에 관한 가장 상세하고 객관적인 영화를 만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책임과 결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버티면서 일을 끝냈습니다. 끝까지 좀 해보자 이 예. 마음으로. 사북에 대한 후속 작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후속 작업이요. 예.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영화가 사북 영화가 2시간이 훌쩍 넘거든요. 네. 근데 본 사람들은 이제 금방 네, 그 지루하지 시간이 잘안 않았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정말 많은 얘기들 영화에서 다 뺐거든요. 정말 많은 피해자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이제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 자필루슨. 예, 자필루슨 이게 탄원서인데 이게 예. 뭐냐면 영화에 보면은 그 스님이 한 분 나오죠. 동원탄주 광부였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 노동력을 잃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어서 생을 마친 그 천만성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영화 안에서는 그분이 어떤 사망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사망했고요. 제가 예. 만난 지 한 6개월 후에 사망을 했고 사망하기 전에 12장의 진술서를 남겼어요. 자신의 무고함을 쭉 주장하는 진술서를 남겼고 그리고 이제 영화 안에 보면 이게 이제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예. 작성했던 연행자 명부입니다. 예. 여기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이런 게 그다음에 혐의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차주 넘어요. 예. 근데 제가 실제로
영화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생사가 확인되고 연락을 취한 사람들은 60명이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부들 중에서는 60명이 채 안 넘어요. 예. 그러면 100여 명 이상은 현재 전혀 행방도 파악이 안 되고 생사도 확인도 안 되고 예. 분명히 끌려갔는데 네, 네, 네. 피해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피해 사실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영화에서 지금 담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폭력을 수행했던 말단에서 수행했던 당사자들 예. 누군지 아시겠죠? 음. 형사들, 예. 정부과 형사들, 보안대 요원들, 그 사람들을 제가 취재를 여러 번 했지만 취재 동의를 받지 못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왔잖아요. 당신들이 영화를 보러 오더라고요. 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체 사북 사태를 다룬 영화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아마 당사자가 광부들을 연행하고 폭행하고 고문에 가담했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려졌는지 보고 네. 싶겠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뭐 폭행했던 당사자가 나오는지도 궁금할 것이고,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기 인생을 마감해야 하기 전에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봐요.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야. 그래서 좀 묻고 싶거든요. 왜 그랬냐고. 그때 왜 그랬냐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냐고. 혹여 그 아저씨가 폭행하고 고문을 했던 그 당사자들한테 사과하고 싶을 생각은 없냐고. 네. 한번 톡 깨놓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는 우리의 동료인 이덕수 순경이 돌에 맞아 죽어서 분노가 폭발했다. 또는 우리도 보안대 군인들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 네. 우리도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런 변명.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할 짓을 했다. 라는 단 한마디의 사과? 이런 말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사실 영화에 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과가 사실은 그 수많은 피해자들, 영화에 나오는 피해자들이 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전해져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상처는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것들을 사실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몇 명 정도 연락이 좀 닿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작업 끝나고 이제 사복을 좀 떠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네. 불가피하게 이 작업까지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고 평소 지론이기도 한데 그 사과 뭐 그런 거, 뭐 진실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누군가가 진실을 증언하게 되는 순간이 가지는 가치. 네, 예. 네, 그게 사회적으로 그 개인에게도 그렇고 주변인에게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그러니까 인정과 사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순간이 가지는 가치. 네, 예, 이게 이제 치유하고 위로하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특히나 이게 이제 직접 만나서 뭐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록물의 형태로 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들의 내용도 일부도 사실 그 내용도 이 영화 안에도 나오기도 하고, 네, 앞으로 뭔가가 더 추가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이제 많이 드실 테니까 네. 이 영화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그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그 국가 폭력에 관한 이야기고, 또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예. 그건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과정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가 사과할 것을 이제 권고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예. 것들인데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피해자들과 어떻게 좀 같이 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냥 이 얘기를 딱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와서 좀 보시기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거의 알려진 내용이 없고 아무리 말로 해도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면 사건의 실체, 사건의 전개 과정, 특히 왜 이 사건이 비극적 결말로 끝났는지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게 단순한 과거의 일인지 남의 일인지 그게 아니거든요. 영화를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영화에서 던지는 질문에 영화를 좀 보시고 같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시사도 하시고 그럴 때 의외로 이 우리 근현대사에 이렇게 탄광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되게 좀 일반적 풍경 같은 게 좀 있었고 거기를 거쳐간 수많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향이 대 고향일 수 없는 보통은 고향이 남아 있질 않으니까 네. 또 타지이기도 했었던 곳이고 그분들이 이제 자기도 몰랐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고마움을 얘기도 하고 또는 이 이야기가 비로소 이렇게라도 얘기가 되는구나 라면서 약간의 감동적인 소회 이런 것들 네. 이제 보이시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예, 많아요. 네. 예, 많고 사실은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작년 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5년 반 만에 만들어 가지고 6년 반 만에 개봉을 해 가지고 세상에 알렸는데 여러 반응들이 와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 동기가 있는데 영남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역사학과 교수예요. 인문대 학장이에요. 제가 이제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야, 내 고향이 사북 옆에 고안이다. 내가 사실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고안에서 살다가 서울 이사를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 친구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영화를 보고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광부였었다.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노무현 시민센터에 상영했을 때 관객 2분이 오셨잖아요. 자기 아버지 광부였다라는 얘기. 막 소위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사실은 그 광산촌에서 성장하고 광부 아버지를 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거죠. 네. 그분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제3자의 반응도 놀라웠지만 당사자들. 그래서 제가 사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광부들이 갱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 동원탄좌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원본인데 그걸 영화에 집어든 거죠. 그건 이제 그 시대에 고단했던 노동들을 했던 광부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 보내는 헌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 넘게 그 사북 사건의 전개 과정, 그 이후에 있었던 국가 폭력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몰입해서 보지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그 광부들의 그 노동의 현장,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갱도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려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광부들의 노동의 현장,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갱도에서 나오는 석탄, 그걸 좀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이 사건이 남긴 역사적 상처도 치유해야 되지만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줬던 그 광산 노동자들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도 잠깐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작업 해주셨지만 굉장히 훌륭한 영화로 성과를 남겨주신 박봉란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동양 최대 민연 탄광이었던 동원탄좌 사북감옥소는 산업성 약화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던 여타 탄광보다도 훨씬 늦은 2004년 10월에 이르러서야 폐광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소는 강원특별자치시 정선군 사부급 하이원길 57-3번지인데요. 한자도 순우리말도 아닌 길 이름에서 아마 낯선 느낌 받으실 겁니다. 같은 길로 쭉 나아가면 265번지에 이르러 매우 현대적인 리조트가 있죠. 그 이름이 강원랜드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스키장, 골프장 등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북탄광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지명 역시 낯설다고 해도 강원랜드라는 이름만큼은 논객 여러분의 기억에 아주 콕 박혀 있을 겁니다. 바로 2010년대 중반 발생했던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입니다. 개장 이래로 유력 인사들의 각종 청탁이 들끓었고 그 가운데 가장 도드라진 인물이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죠. 대체 강원랜드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부정한 청탁과 채용이 많았으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를 만큼 여전히 시끄러운 걸까요? 짐작하실 수 있듯 강원랜드는 이 지역에 매우 드문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입니다. 1995년에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됐는데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라는 특혜를 주기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강원랜드는 수익성 높은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도 고려하고 우리가 말씀 나눴던 바처럼 산업화 시대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또한 희생했던 탄광과 광부들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사북탄광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아픈 기억을 화려함으로 덮어버리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피를 빨아보겠다고 빨대를 댄 게 이 지역의 높으신 어르신들인 셈이죠. 권성동 의원은 검찰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탁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되지만 유죄를 입증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였죠. 그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부정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증거 축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서 권 의원에 대한 재수사와 검찰개혁 논의를 촉진했던 안미연 검사는 또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선 검찰 측의 입장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사북탄광을 중심으로 벌어진 쓰리고 아픈 역사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참으로 세상은 요지경이고 정의라는 건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단순하고 선명하게만 쟁취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 깊이 진실을 파헤치고 더 생생하게 기록해서 더 많은 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정준이의 논 51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